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몰락한 양반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난 들판 너머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던 무렵 바람은 마치 우는 짐승처럼 초가집의 낡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는 설화 쉐콰라는 이름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눈처럼 희고 깨끗했지만 설화의 왼쪽 뺨에는 태어날 때부터 검붉은 모반이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교의 예법이 엄격하던 그 시절 사람들은 그 모반을 불길한 흉조라 수군거렸습니다. 설화는 집 밖을 나설 때면 늘 얇은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려야 했지요. 집안에서도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설화의 하루는 맵싸한 아궁이 연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젖은 집단이 타들어가며 내는 자욱한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알아누운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그 곁에는 설화가 정성껏 다리는 씁쓸한 약재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다른 쪽 방에서는 계모가 배틀에 앉아 쉴 새 없이 찰칵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설화의 처지를 재촉하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이복 오라비인 의경 UI 사이브의 지영은 그런 설화를 볼 때마다 노골적인 경멸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겼고 아버지가 관직에서 물러나고 가세가 기운 것이 모두 설화의 그 흉측한 모반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던 날이었습니다. 계모와 의경은 용하다는 매파 노파를 집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노파는 첫눈에 설화의 집안 형편을 꿰뚫어 본 듯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의경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지요. 보시다시피 집안이 잠시 기울었으나 근본은 양반입니다. 누이의 혼처를 알아봐 주되 가문에 흠이 되지 않을 곳이어야 합니다. 계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설화에게 방에서 나오라 손짓했습니다. 설화가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어 방으로 들어서자 매파는 너울을 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을 보아야 값을 매기지 않겠소. 계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너울을 벗었습니다. 검붉은 모반이 희미한 등불 아래 드러나는 순간 매파 노파는 쯧쯧 혀를 차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이런 얼굴로는 양반 댁은커녕 마침 저작거리 백정박딩 중에 호라비가 된 자가 있소. 성질은 좀 거칠어도 돈푼 깨나 만진다 하니 그 집 소실 자리라면 어찌 비벼볼 수 있겠구려. 그 말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설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백정의 첩이라니요. 그것도 포악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경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노여움에 몸을 떨었지만 그것은 누이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양반의 딸을 백정 따위에게 비견하다니 그것은 가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매파가 돌아가자마자 의경은 모든 분노를 설화에게 쏟아냈습니다. 내년 때문이 아니냐. 내 그 흉측한 몰골 때문에 가문이 이리도 능멸을 당하는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설화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아 쥐었을 뿐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알아누운 아버지는 이 모든 소란에도 그저 벽을 향해 돌아누워 깊은 한숨과 함께 기침을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집안을 감싼 것은 매서운 겨울 바람 소리와 희망 없는 적막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마루를 밟고 오라비 의경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혼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짐승 같은 자의 첩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의경은 책상에 앉아 있다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설화를 쳐다보았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순종하던 누이가 감히 반항을 하다니요. 의경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문의 명예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의 권위에 대한 능멸로 받아들였습니다. 내년이 정녕 미쳤구나. 감히 아비의 명을 거역하고 가풍가풍을 더럽히려 드느냐. 그는 아버지가 약에 취해 인사불성인 틈을 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인 양 소리쳤습니다. 불효막심한 년, 우리 가문에는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 밤 밖에는 무섭게 눈보라 쇠풍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의경은 설화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돌아와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는 설화가 변변한 겉옷 하나 챙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낡은 솜저고리 하나만 걸친 설화는 마당에 쓰러져 오라비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무거운 대문이 닫혔고 빗장 걸리는 소리가 설화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렸습니다. 눈은 뺨을 때렸고 바람은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설화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이 시려 감각이 없었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본능적으로 마을 반대편 깊은 산속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몇 걸음 못 가 쓰러지기를 반복하던 그녀의 눈에 저 멀리 소나무 숲 사이에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냥꾼들이 쓰다 버린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설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폐가 파이가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문짝도 반쯤 부서진 오두막 안은 밖보다 겨우 나은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집더미 위로 쓰러지려던 순간 무언가 끙끙 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달빛과 눈빛에 의지해 보니 구석에 웬 사내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색 무복 우프를 입고 있었는데 가슴 부근이 심하게 찢어져 검붉은 피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곧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내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의식이 없는 채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어 보였고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설화는 순간 자신의 처지를 잊었습니다. 쫓겨난 슬픔과 추위보다 눈앞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절박하게 타올랐습니다. 설화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치맛자락을 세차게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사내의 상처를 덮고 있던 피 묻은 옷을 걷어냈습니다. 상처는 칼에 베인 듯 깊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밖에 쌓인 깨끗한 눈을 한 움큼 긁어와 그릇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이 있었습니다. 에 담아 체온으로 녹여 상처 주변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말려둔 지혈과 해열에 좋은 약초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입으로 잘게 씹어 사내의 상처에 붙이고 남은 치마 조각으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설화는 남은 짚을 긁어모아 사내의 몸을 덮어주고 자신도 그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남은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에 의지해
혹독한 눈보라의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설화가 추위와 탈진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한 쌍의 깊고 고요한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내가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설화의 뺨에 있는 검붉은 모반을 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혐오감이 아닌 오직 맑은 고마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구했소. 설화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외로운 영혼은 이 버려진 오두막에서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산속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고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설화의 마음은 가문이 머물던 그 어떤 날보다 평온했습니다. 무역이라 이름을 밝힌 사내는 설화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설화는 산에서 캐낸 약초를 지식여 매일 상처에 발랐고 기력을 돋우는 쌉싸름한 약죽을 끓여냈습니다. 무역은 정신을 차린 며칠간은 낯선 처녀의 간호를 경계하는 듯 했으나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설화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는 설화의 배려 깊은 침묵에 감사했습니다. 기력을 되찾은 무역은 더 이상 오두막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날카로운 돌조각으로 나무를 다듬어 도끼 자루를 만들고 튼튼한 나뭇가지를 엮어 부서진 오두막의 벽을 수리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거칠었지만 망설임이 없었고 양반가에서 자란 설화가 보기에는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설화 역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 이슬을 맞으며 산을 올라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며 뿌리와 잎을 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숲의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소나무 껍질 아래 숨은 버섯, 습한 계곡, 바위 틈에 자라는 이끼, 그리고 멧돼지가 파헤친 흙더미에서 드러난 귀한 약초의 뿌리까지. 그녀는 숲의 소리와 냄새로 날씨를 짐작했고 새들의 움직임으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무역은 그런 설화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설화가 약초를 다룰 때의 진지한 눈빛과 작은 생명 하나도 허투루 대하지 않는 그 손길에서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봄 평화롭던 산 아래 마을에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독한 감기련이 했지만 며칠 만에 아이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열과 심한 설사 그리고 온몸에 돋아나는 붉은 반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의원조차 이것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다. 내가 쓸 약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골짜기 아래에서는 밤낮으로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설화는 산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나무꾼이 두고 간 이야기로 흉흉한 소문은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에 틀어박혀 있어 마을의 고통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쫓겨난 주제에 흉측한 모반을 가진 자신이 마을에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역병보다 자신을 더 두려워하며 돌을 던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연민이 세차게 충돌했습니다. 무역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솥단지만 바라보는 설화의 내적 갈등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장작을 패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두렵소? 밖에서 들리는 저 울음소리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요? 설화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서 배운 역병의 약방문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본 의서와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면 저 병을 잡을 약초를 압니다. 하지만 무역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패던 장작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지식은 하늘이 준 선물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 그 선물을 숨기는 것은 당신답지 않소. 사람들이 무섭다면 내가 당신 곁을 지키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바위 같은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을 굳혔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약을 준비했습니다. 설화는 무역의 도움을 받아 험한 절벽을 타고 올라가 이슬을 머금은 귀한 약초들을 캤습니다. 쑥, 당귀, 그리고 그녀가 오래전 눈여겨보았던 작은 산삼뿌리까지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큰 솥을 빌려와 오두막 앞에 걸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불을 지폈고 맵싸한 약초 냄새가 온 산에 진동했습니다. 마침내 진한 갈색빛이 도는 약죽과 탕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설화는 무역과 함께 무거운 약 단지를 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마치 죽음의 장막이 드리운 듯 고요했습니다. 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화는 망설이지 않고 가장 먼저 곡소리가 들려왔던 마을 이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잔뜩 경계하는 눈빛의 이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설화의 뺨에 있는 모반을 보고는 질겁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설화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르신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산에서 다려온 약입니다. 아이에게 먹여보십시오. 이장은 반신반의했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마지막 숨소리 같은 신음에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불덩이 같은 몸으로 겨우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을 벌려 약죽을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그리고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탕약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룻밤을 간호했습니다. 무역은 묵묵히 방문 앞을 지켰습니다. 동이 틀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열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장 부부는 설화의 앞에 무릎을 꿇고 보살님이십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아픈 가족을 업고 설화의 오두막으로 향하는 길목에 줄을 섰습니다. 설화는 며칠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초를 찍고 다리느라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솥의 그을음으로 얼룩졌습니다. 무역은 그런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고 약재를 나르고 험한 말을 하려는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헌신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설화의 모습을 깊은 경의와 존경이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뺨에 있는 모반은 이제 그의 눈에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고귀하게 보였습니다. 산의 약손 보살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의경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수치였던 그 계집아이가 감히 보살 소리를 듣다니. 그러나 곧 분노는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당시 빚에 쪼들리고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세는 더욱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는 누이의 재주를 이용해 새로 부임한 사또나 고을 원님에게 줄을 대어
자신의 공명, 고밍을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의경은 즉시 하인 며칠 거느리고 거만한 태도로 산을 올랐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고쳐준 예전의 폐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늑해진 초가집을 보고는 더욱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자신은 몰락해 가는데 쫓겨난 누이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버젓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는 오두막 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들어섰습니다. 설화야, 내년이 감히 여기서 요망한 짓을 벌이고 있었구나. 설화는 약재를 다듬다 말고 깜짝 놀라 오라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무혁이 즉시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의경은 무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은 또 무엇이냐? 어디서 굴러먹던 빚쟁이 상놈이냐? 감히 양반과 여식을 끼고 돌며 불측한 짓을 꾸며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려 하자 무혁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의경은 무혁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설화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가문의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당장 나를 따라오너라. 새로 오신 사또께서 내 재주를 보고 싶어 하신다. 네가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킬 유일한 기회다. 그는 설화를 짐짝처럼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늘 고개만 숙이고 떨기만 하던 설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오라비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쇠심줄 같은 단단함이 밝혀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의경이 기가 막혀 뭐라고 되물었습니다. 설화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편찮으실 때 약초를 캐어다린 것은 저였습니다. 제가 눈보라 속으로 쫓겨나던 밤 오라버니는 제가 얼어 죽는다 해도 상관하지 않으셨지요. 이곳에서 저는 사람을 살리는 약손입니다. 하지만 댁에서는 저는 그저 가문을 더럽히는 흉측한 얼룩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무덤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설화의 말에 의경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설화의 뺨을 치려던 순간 무혁이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무혁의 손아귀 힘은 쇠 집게와 같았고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감히 의경이 악을 썼지만 무혁의 눈빛은 농사꾼이나 빚쟁이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사를 넘나든 무인 오렌의 눈빛이었습니다. 의경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압도되어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때마침 소란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괭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설화에게 아이의 목숨을 빚진 이장이 가장 앞에 섰습니다. 이놈, 네가 감히 우리 마을의 은인이신 보살님께 무슨 행패냐.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의경과 하인들을 둘러쌌습니다. 이분은 하늘이 내려주신 분이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내 놈들부터 산채로 묻어버릴 것이다. 사람들의 흉흉한 기세와 무역의 서늘한 눈빛에 눌린 의경은 두고 보자. 내년들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악담만 남기고 비굴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설화의 위상은 마을에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내보살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따르고 보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뺨에 있는 모반을 흉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비로운 마음씨와 특별한 재능의 상징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설화는 더 이상 외출할 때 너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잣거리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장 좋은 채소와 곡식을 그녀의 바구니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무역과 설화는
새로 고친 집 마루에 앉아 조용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따뜻한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무역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손을 뻗어 설화의 뺨에 있는 모반을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설화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자는 참으로 어리석군. 설화가 의아한 듯 그를 바라보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이 얼룩만 보았을 뿐 이 안에서 빛나는 빛을 보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설화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의경이 도망치듯 산을 내려간 후 마을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땅을 울리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번에는 의경이 말한 사또가 아니라 붉은색 군복을 입은 정식 관군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기세로 마을을 포위하듯 들어섰습니다. 설화와 무역도 오두막 앞에서 굳은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역의 손은 어느새 허리춤에 감춰둔 단검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날카로운 맹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장수 정쇠는 말에서 내려 마을 이장에게 무언가를 묻더니 곧장 설화의 오두막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 약손 보살이 험한 일을 당할까봐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장수는 오두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설화를 잠시 훑어보더니 이내 시선을 그녀의 곁을 막아선 무역에게 고정했습니다. 그는 무역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적애가 아니라 간절한 확인의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장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북쪽 산채에서 무역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쫓는 자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 용무늬가 새겨진 옥패를 지니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무역은 잠시 망설이다 품속 깊이 간직해온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옥패를 꺼내는 순간 그것은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푸른 빛을 발했습니다. 옥패에는 분명히 왕실을 상징하는 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장수는 와르르 무너지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대군 마마 살아 계셨군요. 장수는 땅에 머리를 밟고 통곡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뒤따라온 군사들도 일제히 칼을 거두고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의천대군 마마를 배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10년 전 영모 임모에 휘말려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 왕의 아우 의천대군이라니요. 설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역안이 의천대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수는 울음을 그치고 자초지종을 고했습니다. 10년 전 대군을 해하려 했던 간신윤 대감 일파가 마침내 몰락했고 임금 대군의 형님께서 그간 대군의 행방을 수소문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군을 추격하던 자들이 아니라 대군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의경이 관아의 포졸 몇 명을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나타났습니다. 의경은 관군과 장수가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고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장군 잘 오셨습니다. 저 계집이 제 누이인데 요망한 술수로 사람들을 홀리고 저놈은 제가 신고하려 했던 불황자입니다. 어서
저 둘을 하지만 그의 말은 장수의 호통에 끊겼습니다. 네, 이놈 감히 누구 앞에서 망발을 짓거리느냐. 네가 지금 모욕한 분이 바로 이 나라의 종친 의천대군 마마이시다. 의경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군이라는 말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수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내 놈이 공명에 눈이 멀어 뇌물을 바치고 연주를 대려 했던 자가 바로 10년간 대군마마를 해하려 했던 역적 윤대감임을 아느냐. 네가 보낸 서찰이 모두 증자로 남아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의경은 자신의 탐욕이 스스로를 올가맨 덫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장수는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역적의 잔당과 내통하고 대군마마의 은인을 핍박한 저자를 당장 하옥하라. 의경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짐승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얼마 후 의경과 계모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양반의 신분마저 박탈당한 채 머나먼 남쪽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그토록 부르짖던 자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의천대군은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설화의 손을 차마 놓지 못했습니다. 나를 따라 궁궁으로 갑시다. 내가 그대를 지켜주겠소. 하지만 설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산의 일부였고 그녀의 재능은 화려한 궁궐이 아닌 아픈 백성들이 있는 이곳에 속해 있었습니다. 대군은 그녀의 뜻을 존중하며 꼭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만을 남긴 채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얼어붙었던 땅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군이 떠난 후 설화가 다시 혼자가 되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약속대로 의천대군이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용포룽퍼가 아닌 편안한 도포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설화가 머물던 초라한 오두막 자리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폐가가 아닌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터에 단정하고 기품 있는 기와집 한 채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픈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도록 넓은 대청과 여러 개의 방, 그리고 약재를 다듬고 보관할 수 있는 약방까지 갖춘 집이었습니다. 대군은 설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대가 궁에 갇혀 새장의 새처럼 살기를 원치 않았소. 이곳에서 그대답게 사람들을 구하며 자유롭게 살아가시오. 설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군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있는 모반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더 이상 너울로 가릴 필요가 없는 그 상처를 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다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흉이라 불렀지만 설화 나에게 이것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나를 다시 살게 한 이 세상 유일한 행운의 별이었습니다. 그때 역병에서 살아난 마을 아이 하나가 수줍은 얼굴로 달려와 설화의 치맛자락에 야생에서 꺾은 들꽃 한 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눈이 녹은 산에는 봄 내음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보며 그리고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밤새 피었다. 지는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향기는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서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꽃을 피우는 법이지요. 살갗에 남은 흔적은 그저 흔적일 뿐이지만 마음에 새겨진 은혜와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랍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몰락한 양반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난 들판 너머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던 무렵 바람은 마치 우는 짐승처럼 초가집의 낡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는 설화 쉐콰라는 이름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눈처럼 희고 깨끗했지만 설화의 왼쪽 뺨에는 태어날 때부터 검붉은 모반이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교의 예법이 엄격하던 그 시절 사람들은 그 모반을 불길한 흉조라 수군거렸습니다. 설화는 집 밖을 나설 때면 늘 얇은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려야 했지요. 집안에서도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설화의 하루는 맵싸한 아궁이 연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젖은 집단이 타들어가며 내는 자욱한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알아누운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그 곁에는 설화가 정성껏 다리는 씁쓸한 약재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다른 쪽 방에서는 계모가 배틀에 앉아 쉴 새 없이 찰칵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설화의 처지를 재촉하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이복 오라비인 의경 UI 사이브의 지영은 그런 설화를 볼 때마다 노골적인 경멸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겼고 아버지가 관직에서 물러나고 가세가 기운 것이 모두 설화의 그 흉측한 모반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던 날이었습니다. 계모와 의경은 용하다는 매파 노파를 집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노파는 첫눈에 설화의 집안 형편을 꿰뚫어 본 듯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의경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지요. 보시다시피 집안이 잠시 기울었으나 근본은 양반입니다. 누이의 혼처를 알아봐 주되 가문에 흠이 되지 않을 곳이어야 합니다. 계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설화에게 방에서 나오라 손짓했습니다. 설화가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어 방으로 들어서자 매파는 너울을 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을 보아야 값을 매기지 않겠소. 계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너울을 벗었습니다. 검붉은 모반이 희미한 등불 아래 드러나는 순간 매파 노파는 쯧쯧 혀를 차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이런 얼굴로는 양반 댁은커녕 마침 저작거리 백정박딩 중에 호라비가 된 자가 있소. 성질은 좀 거칠어도 돈푼깨나 만진다 하니 그 집 소실 자리라면 어찌 비벼볼 수 있겠구려. 그 말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설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백정의 첩이라니요. 그것도 포악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경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노여움에 몸을 떨었지만 그것은 누이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양반의 딸을 백정 따위에게 비견하다니 그것은 가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매파가 돌아가자마자 의경은 모든 분노를 설화에게 쏟아냈습니다. 내년 때문이 아니냐. 내 그 흉측한 몰골 때문에 가문이 이리도 능멸을 당하는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설화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아 쥐었을 뿐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알아누운 아버지는 이 모든 소란에도 그저 벽을 향해 돌아누워 깊은 한숨과 함께 기침을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집안을 감싼 것은 매서운 겨울 바람 소리와 희망 없는 적막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마루를 밟고 오라비 의경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혼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짐승 같은 자의 첩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의경은 책상에 앉아 있다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설화를 쳐다보았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순종하던 누이가 감히 반항을 하다니요. 의경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문의 명예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의 권위에 대한 능멸로 받아들였습니다. 내년이 정녕 미쳤구나. 감히 아비의 명을 거역하고 가풍가풍을 더럽히려 드느냐. 그는 아버지가 약에 취해 인사불성인 틈을 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인 양 소리쳤습니다. 불효막심한 년, 우리 가문에는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 밤 밖에는 무섭게 눈보라 쇠풍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의경은 설화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돌아와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는 설화가 변변한 겉옷 하나 챙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낡은 솜저고리 하나만 걸친 설화는 마당에 쓰러져 오라비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무거운 대문이 닫혔고 빗장 걸리는 소리가 설화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렸습니다. 눈은 뺨을 때렸고 바람은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설화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이 시려 감각이 없었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본능적으로 마을 반대편 깊은 산속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몇 걸음 못 가 쓰러지기를 반복하던 그녀의 눈에 저 멀리 소나무 숲 사이에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냥꾼들이 쓰다 버린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설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폐가 파이가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문짝도 반쯤 부서진 오두막 안은 밖보다 겨우 나은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집더미 위로 쓰러지려던 순간 무언가 끙끙 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달빛과 눈빛에 의지해 보니 구석에 웬 사내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색 무복 우프를 입고 있었는데 가슴 부근이 심하게 찢어져 검붉은 피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곧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내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의식이 없는 채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어 보였고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설화는 순간 자신의 처지를 잊었습니다. 쫓겨난 슬픔과 추위보다 눈앞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절박하게 타올랐습니다. 설화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치맛자락을 세차게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사내의 상처를 덮고 있던 피 묻은 옷을 걷어냈습니다. 상처는 칼에 베인 듯 깊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밖에 쌓인 깨끗한 눈을 한 움큼 긁어와 그릇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이 있었습니다. 에 담아 체온으로 녹여 상처 주변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말려둔 지혈과 해열에 좋은 약초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입으로 잘게 씹어 사내의 상처에 붙이고 남은 치마 조각으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설화는 남은 짚을 긁어모아 사내의 몸을 덮어주고 자신도 그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남은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에 의지해 혹독한 눈보라의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설화가 추위와 탈진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한 쌍의 깊고 고요한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내가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설화의 뺨에 있는 검붉은 모반을 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혐오감이 아닌 오직 맑은 고마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구했소. 설화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외로운 영혼은 이 버려진 오두막에서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산속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고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설화의 마음은 가문이 머물던 그 어떤 날보다 평온했습니다. 무역이라 이름을 밝힌 사내는 설화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설화는 산에서 캐낸 약초를 지식여 매일 상처에 발랐고 기력을 돋우는 쌉싸름한 약죽을 끓여냈습니다. 무역은 정신을 차린 며칠간은 낯선 처녀의 간호를 경계하는 듯 했으나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설화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는 설화의 배려 깊은 침묵에 감사했습니다. 기력을 되찾은 무역은 더 이상 오두막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날카로운 돌조각으로 나무를 다듬어 도끼 자루를 만들고 튼튼한 나뭇가지를 엮어 부서진 오두막의 벽을 수리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거칠었지만 망설임이 없었고 양반가에서 자란 설화가 보기에는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설화 역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 이슬을 맞으며 산을 올라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며 뿌리와 잎을 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숲의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소나무 껍질 아래 숨은 버섯, 습한 계곡, 바위 틈에 자라는 이끼, 그리고 멧돼지가 파헤친 흙더미에서 드러난 귀한 약초의 뿌리까지. 그녀는 숲의 소리와 냄새로 날씨를 짐작했고 새들의 움직임으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무역은 그런 설화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설화가 약초를 다룰 때의 진지한 눈빛과 작은 생명 하나도 허투루 대하지 않는 그 손길에서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봄 평화롭던 산 아래 마을에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독한 감기련이 했지만 며칠 만에 아이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열과 심한 설사 그리고 온몸에 돋아나는 붉은 반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의원조차 이것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다. 내가 쓸 약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골짜기 아래에서는 밤낮으로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설화는 산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나무꾼이 두고 간 이야기로 흉흉한 소문은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에 틀어박혀 있어 마을의 고통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쫓겨난 주제에 흉측한 모반을 가진 자신이 마을에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역병보다 자신을 더 두려워하며 돌을 던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연민이 세차게 충돌했습니다. 무역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솥단지만 바라보는 설화의 내적 갈등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장작을 패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두렵소? 밖에서 들리는 저 울음소리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요? 설화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서 배운 역병의 약방문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본 의서와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면 저 병을 잡을 약초를 압니다. 하지만 무역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패던 장작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지식은 하늘이 준 선물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 그 선물을 숨기는 것은 당신답지 않소. 사람들이 무섭다면 내가 당신 곁을 지키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바위 같은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을 굳혔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약을 준비했습니다. 설화는 무역의 도움을 받아 험한 절벽을 타고 올라가 이슬을 머금은 귀한 약초들을 캤습니다. 쑥, 당귀, 그리고 그녀가 오래전 눈여겨보았던 작은 산삼뿌리까지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큰 솥을 빌려와 오두막 앞에 걸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불을 지폈고 맵싸한 약초 냄새가 온 산에 진동했습니다. 마침내 진한 갈색빛이 도는 약죽과 탕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설화는 무역과 함께 무거운 약 단지를 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마치 죽음의 장막이 드리운 듯 고요했습니다. 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화는 망설이지 않고 가장 먼저 곡소리가 들려왔던 마을 이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잔뜩 경계하는 눈빛의 이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설화의 뺨에 있는 모반을 보고는 질겁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설화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르신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산에서 다려온 약입니다. 아이에게 먹여보십시오. 이장은 반신반의했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마지막 숨소리 같은 신음에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불덩이 같은 몸으로 겨우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을 벌려 약죽을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그리고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탕약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룻밤을 간호했습니다. 무역은 묵묵히 방문 앞을 지켰습니다. 동이 틀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열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장 부부는 설화의 앞에 무릎을 꿇고 보살님이십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아픈 가족을 업고 설화의 오두막으로 향하는 길목에 줄을 섰습니다. 설화는 며칠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초를 찍고 다리느라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솥의 그을음으로 얼룩졌습니다. 무역은 그런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고 약재를 나르고 험한 말을 하려는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헌신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설화의 모습을 깊은 경의와 존경이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뺨에 있는 모반은 이제 그의 눈에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고귀하게 보였습니다. 산의 약손 보살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의경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수치였던 그 계집아이가 감히 보살 소리를 듣다니. 그러나 곧 분노는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당시 빚에 쪼들리고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세는 더욱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는 누이의 재주를 이용해 새로 부임한 사또나 고을 원님에게 줄을 대어 자신의 공명, 고밍을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의경은 즉시 하인 며칠 거느리고
거만한 태도로 산을 올랐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고쳐준 예전의 폐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늑해진 초가집을 보고는 더욱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자신은 몰락해 가는데 쫓겨난 누이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버젓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는 오두막 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들어섰습니다. 설화야, 내년이 감히 여기서 요망한 짓을 벌이고 있었구나. 설화는 약재를 다듬다 말고 깜짝 놀라 오라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무혁이 즉시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의경은 무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은 또 무엇이냐? 어디서 굴러먹던 빚쟁이 상놈이냐? 감히 양반과 여식을 끼고 돌며 불측한 짓을 꾸며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려 하자 무혁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의경은 무혁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설화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가문의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당장 나를 따라오너라. 새로 오신 사또께서 내 재주를 보고 싶어 하신다. 네가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킬 유일한 기회다. 그는 설화를 짐짝처럼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늘 고개만 숙이고 떨기만 하던 설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오라비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쇠심줄 같은 단단함이 밝혀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의경이 기가 막혀 뭐라고 되물었습니다. 설화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편찮으실 때 약초를 캐어다린 것은 저였습니다. 제가 눈보라 속으로 쫓겨나던 밤 오라버니는 제가 얼어 죽는다 해도 상관하지 않으셨지요. 이곳에서 저는 사람을 살리는 약손입니다. 하지만 댁에서는 저는 그저 가문을 더럽히는 흉측한 얼룩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무덤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설화의 말에 의경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설화의 뺨을 치려던 순간 무혁이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무혁의 손아귀 힘은 새 집게와 같았고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감히. 의경이 악을 썼지만 무혁의 눈빛은 농사꾼이나 빚쟁이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사를 넘나든 무인 오렌의 눈빛이었습니다. 의경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압도되어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때마침 소란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괭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설화에게 아이의 목숨을 빚진 이장이 가장 앞에 섰습니다. 이놈, 네가 감히 우리 마을의 은인이신 보살님께 무슨 행패냐.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의경과 하인들을 둘러쌌습니다. 이분은 하늘이 내려주신 분이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내 놈들부터 산채로 묻어버릴 것이다. 사람들의 흉흉한 기세와 무역의 서늘한 눈빛에 눌린 의경은 두고 보자. 내년들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악담만 남기고 비굴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설화의 위상은 마을에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내보살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따르고 보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뺨에 있는 모반을 흉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비로운 마음씨와 특별한 재능의 상징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설화는 더 이상 외출할 때 너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잣거리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장 좋은 채소와 곡식을 그녀의 바구니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무역과 설화는 새로 고친 집 마루에 앉아 조용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따뜻한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무역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손을 뻗어 설화의 뺨에 있는 모반을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설화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자는 참으로 어리석군. 설화가 의아한 듯 그를 바라보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이 얼룩만 보았을 뿐 이 안에서 빛나는 빛을 보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설화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의경이 도망치듯 산을 내려간 후 마을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땅을 울리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번에는 의경이 말한 사또가 아니라 붉은색 군복을 입은 정식 관군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기세로 마을을 포위하듯 들어섰습니다. 설화와 무역도 오두막 앞에서 굳은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역의 손은 어느새 허리춤에 감춰둔 단검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날카로운 맹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장수 장쇠는 말에서 내려 마을 이장에게 무언가를 묻더니 곧장 설화의 오두막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 약손 보살이 험한 일을 당할까봐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장수는 오두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설화를 잠시 훑어보더니 이내 시선을 그녀의 곁을 막아선 무역에게 고정했습니다. 그는 무역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적애가 아니라 간절한 확인의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장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북쪽 산채에서 무역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쫓는 자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 용무늬가 새겨진 옥패를 지니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무역은 잠시 망설이다 품속 깊이 간직해온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옥패를 꺼내는 순간 그것은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푸른 빛을 발했습니다. 옥패에는 분명히 왕실을 상징하는 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장수는 와르르 무너지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대군 마마 살아 계셨군요. 장수는 땅에 머리를 밟고 통곡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뒤따라온 군사들도 일제히 칼을 거두고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의천대군 마마를 뵈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10년 전 영모 임모에 휘말려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 왕의 아우 의천대군이라니요. 설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역안이 의천대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수는 울음을 그치고 자초지종을 고했습니다. 10년 전 대군을 해하려 했던 간신 윤 대감 일파가 마침내 몰락했고 임금 대군의 형님께서 그간 대군의 행방을 수소문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군을 추격하던 자들이 아니라 대군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의경이 관아의 포졸 몇 명을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나타났습니다. 의경은 관군과 장수가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고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장군 잘 오셨습니다. 저 계집이 제 누이인데 요망한 술수로 사람들을 홀리고 저놈은 제가 신고하려 했던 불황자입니다. 어서 저 둘을 하지만 그의 말은 장수의 호통에 끊겼습니다. 네, 이놈 감히
누구 앞에서 망발을 짓거리느냐. 네가 지금 모욕한 분이 바로 이 나라의 종친 의천대군 마마이시다. 의경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군이라는 말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수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내 놈이 공명에 눈이 멀어 뇌물을 바치고 연주를 대려 했던 자가 바로 10년간 대군마마를 해하려 했던 역적 윤대감임을 아느냐. 네가 보낸 서찰이 모두 증자로 남아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의경은 자신의 탐욕이 스스로를 올가맨 덫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장수는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역적의 잔당과 내통하고 대군마마의 은인을 핍박한 저자를 당장 하옥하라. 의경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짐승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얼마 후 의경과 계모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양반의 신분마저 박탈당한 채 머나먼 남쪽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그토록 부르짖던 자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의천대군은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설화의 손을 차마 놓지 못했습니다. 나를 따라 궁궁으로 갑시다. 내가 그대를 지켜주겠소. 하지만 설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산의 일부였고 그녀의 재능은 화려한 궁궐이 아닌 아픈 백성들이 있는 이곳에 속해 있었습니다. 대군은 그녀의 뜻을 존중하며 꼭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만을 남긴 채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얼어붙었던 땅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군이 떠난 후 설화가 다시 혼자가 되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약속대로 의천대군이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용포룽퍼가 아닌 편안한 도포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설화가 머물던 초라한 오두막 자리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폐가가 아닌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터에 단정하고 기품 있는 기와집 한 채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픈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도록 넓은 대청과 여러 개의 방, 그리고 약재를 다듬고 보관할 수 있는 약방까지 갖춘 집이었습니다. 대군은 설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대가 궁에 갇혀 새장의 새처럼 살기를 원치 않았소. 이곳에서 그대답게 사람들을 구하며 자유롭게 살아가시오. 설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군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있는 모반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더 이상 너울로 가릴 필요가 없는 그 상처를 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다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흉이라 불렀지만 설화 나에게 이것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나를 다시 살게 한 이 세상 유일한 행운의 별이었습니다. 그때 역병에서 살아난 마을 아이 하나가 수줍은 얼굴로 달려와 설화의 치맛자락에 야생에서 꺾은 들꽃 한 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눈이 녹은 산에는 봄 내음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보며 그리고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밤새 피었다. 지는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향기는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서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꽃을 피우는 법이지요. 살갗에 남은 흔적은 그저 흔적일 뿐이지만 마음에 새겨진 은혜와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랍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몰락한 양반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난 들판 너머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던 무렵 바람은 마치 우는 짐승처럼 초가집의 낡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는 설화 쉐콰라는 이름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눈처럼 희고 깨끗했지만 설화의 왼쪽 뺨에는 태어날 때부터 검붉은 모반이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교의 예법이 엄격하던 그 시절 사람들은 그 모반을 불길한 흉조라 수군거렸습니다. 설화는 집 밖을 나설 때면 늘 얇은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려야 했지요. 집안에서도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설화의 하루는 맵싸한 아궁이 연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젖은 집단이 타들어가며 내는 자욱한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알아누운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그 곁에는 설화가 정성껏 다리는 씁쓸한 약재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다른 쪽 방에서는 계모가 배틀에 앉아 쉴 새 없이 찰칵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설화의 처지를 재촉하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이복 오라비인 의경 유아이 사이브의 지영은 그런 설화를 볼 때마다 노골적인 경멸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겼고 아버지가 관직에서 물러나고 가세가 기운 것이 모두 설화의 그 흉측한 모반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던 날이었습니다. 계모와 의경은 용하다는 매파 노파를 집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노파는 첫눈에 설화의 집안 형편을 꿰뚫어 본 듯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의경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지요. 보시다시피 집안이 잠시 기울었으나 근본은 양반입니다. 누이의 혼처를 알아봐 주되 가문에 흠이 되지 않을 곳이어야 합니다. 계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설화에게 방에서 나오라 손짓했습니다. 설화가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어 방으로 들어서자 매파는 너울을 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을 보아야 값을 매기지 않겠소. 계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너울을 벗었습니다. 검붉은 모반이 희미한 등불 아래 드러나는 순간 매파노파는 쯧쯧 혀를 차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이런 얼굴로는 양반 댁은커녕 마침 저작거리 백정박딩 중에 호라비가 된 자가 있소. 성질은 좀 거칠어도 돈푼깨나 만진다 하니 그 집 소실 자리라면 어찌 비벼볼 수 있겠구려. 그 말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설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백정의 첩이라니요. 그것도 포악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경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노여움에 몸을 떨었지만 그것은 누이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양반의 딸을 백정 따위에게 비견하다니 그것은 가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매파가 돌아가자마자 의경은 모든 분노를 설화에게 쏟아냈습니다. 내년 때문이 아니냐. 내 그 흉측한 몰골 때문에 가문이 이리도 능멸을 당하는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설화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아 쥐었을 뿐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알아누운 아버지는 이 모든 소란에도 그저 벽을 향해 돌아누워 깊은 한숨과 함께 기침을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집안을 감싼 것은 매서운 겨울 바람 소리와 희망 없는 적막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마루를 밟고
오라비 의경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혼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짐승 같은 자의 첩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의경은 책상에 앉아 있다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설화를 쳐다보았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순종하던 누이가 감히 반항을 하다니요. 의경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문의 명예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의 권위에 대한 능멸로 받아들였습니다. 내년이 정녕 미쳤구나. 감히 아비의 명을 거역하고 가풍가풍을 더럽히려 드느냐. 그는 아버지가 약에 취해 인사불성인 틈을 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인 양 소리쳤습니다. 불효막심한 년 우리 가문에는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 밤 밖에는 무섭게 눈보라 쇠풍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의경은 설화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돌아와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는 설화가 변변한 겉옷 하나 챙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낡은 솜저고리 하나만 걸친 설화는 마당에 쓰러져 오라비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무거운 대문이 닫혔고 빗장 걸리는 소리가 설화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렸습니다. 눈은 뺨을 때렸고 바람은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설화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이 시려 감각이 없었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본능적으로 마을 반대편 깊은 산속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몇 걸음 못 가 쓰러지기를 반복하던 그녀의 눈에 저 멀리 소나무 숲 사이에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냥꾼들이 쓰다 버린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설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폐가 파이가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문짝도 반쯤 부서진 오두막 안은 밖보다 겨우 나은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집더미 위로 쓰러지려던 순간 무언가 끙끙 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달빛과 눈빛에 의지해 보니 구석에 웬 사내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색 무복 우후를 입고 있었는데 가슴 부근이 심하게 찢어져 검붉은 피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곧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내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의식이 없는 채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어 보였고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설화는 순간 자신의 처지를 잊었습니다. 쫓겨난 슬픔과 추위보다 눈앞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절박하게 타올랐습니다. 설화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치맛자락을 세차게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사내의 상처를 덮고 있던 피 묻은 옷을 걷어냈습니다. 상처는 칼에 베인 듯 깊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밖에 쌓인 깨끗한 눈을 한 움큼 긁어와 그릇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이 있었습니다. 에 담아 체온으로 녹여 상처 주변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말려둔 지혈과 해열에 좋은 약초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입으로 잘게 씹어 사내의 상처에 붙이고 남은 치마 조각으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설화는 남은 짚을 긁어모아 사내의 몸을 덮어주고 자신도 그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남은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에 의지해 혹독한 눈보라의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설화가 추위와 탈진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한 쌍의 깊고 고요한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내가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설화의 뺨에 있는 검붉은 모반을 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혐오감이 아닌 오직 맑은 고마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구했소. 설화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외로운 영혼은 이 버려진 오두막에서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산속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고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설화의 마음은 가문이 머물던 그 어떤 날보다 평온했습니다. 무역이라 이름을 밝힌 사내는 설화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설화는 산에서 캐낸 약초를 지식여 매일 상처에 발랐고 기력을 돋우는 쌉싸름한 약죽을 끓여냈습니다. 무역은 정신을 차린 며칠간은 낯선 처녀의 간호를 경계하는 듯 했으나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설화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는 설화의 배려 깊은 침묵에 감사했습니다. 기력을 되찾은 무역은 더 이상 오두막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날카로운 돌조각으로 나무를 다듬어 도끼 자루를 만들고 튼튼한 나뭇가지를 엮어 부서진 오두막의 벽을 수리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거칠었지만 망설임이 없었고 양반가에서 자란 설화가 보기에는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설화 역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 이슬을 맞으며 산을 올라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며 뿌리와 잎을 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숲의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소나무 껍질 아래 숨은 버섯, 습한 계곡, 바위 틈에 자라는 이끼, 그리고 멧돼지가 파헤친 흙더미에서 드러난 귀한 약초의 뿌리까지. 그녀는 숲의 소리와 냄새로 날씨를 짐작했고 새들의 움직임으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무역은 그런 설화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설화가 약초를 다룰 때의 진지한 눈빛과 작은 생명 하나도 허투루 대하지 않는 그 손길에서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봄 평화롭던 산 아래 마을에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독한 감기련이 했지만 며칠 만에 아이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열과 심한 설사 그리고 온몸에 돋아나는 붉은 반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의원조차 이것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다. 내가 쓸 약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골짜기 아래에서는 밤낮으로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설화는 산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나무꾼이 두고 간 이야기로 흉흉한 소문은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에 틀어박혀 있어 마을의 고통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쫓겨난 주제에 흉측한 모반을 가진 자신이 마을에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역병보다 자신을 더 두려워하며 돌을 던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연민이 세차게 충돌했습니다. 무역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솥단지만 바라보는 설화의 내적 갈등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장작을 패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두렵소? 밖에서 들리는 저 울음소리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요? 설화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서 배운 역병의 약방문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본 의서와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면 저 병을 잡을 약초를 압니다. 하지만 무역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패던 장작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지식은 하늘이 준 선물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 그 선물을 숨기는 것은 당신답지 않소. 사람들이 무섭다면 내가 당신 곁을 지키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바위 같은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을 굳혔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약을 준비했습니다. 설화는 무역의 도움을 받아 험한 절벽을 타고 올라가 이슬을 머금은 귀한 약초들을 캤습니다. 쑥, 당귀, 그리고 그녀가 오래전 눈여겨보았던 작은 산삼 뿌리까지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큰 솥을 빌려와 오두막 앞에 걸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불을 지폈고 맵싸한 약초 냄새가 온 산에 진동했습니다. 마침내 진한 갈색빛이 도는 약죽과 탕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설화는 무역과 함께 무거운 약 단지를 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마치 죽음의 장막이 드리운 듯 고요했습니다. 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화는 망설이지 않고 가장 먼저 곡소리가 들려왔던 마을 이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잔뜩 경계하는 눈빛의 이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설화의 뺨에 있는 모반을 보고는 즐겁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설화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르신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산에서 다려온 약입니다. 아이에게 먹여보십시오. 이장은 반신반의했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마지막 숨소리 같은 신음에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불덩이 같은 몸으로 겨우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을 벌려 약죽을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그리고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탕약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룻밤을 간호했습니다. 무역은 묵묵히 방문 앞을 지켰습니다. 동이 틀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열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장 부부는 설화의 앞에 무릎을 꿇고 보살님이십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아픈 가족을 업고 설화의 오두막으로 향하는 길목에 줄을 섰습니다. 설화는 며칠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초를 찍고 다리느라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솥의 그을음으로 얼룩졌습니다. 무역은 그런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고 약재를 나르고 험한 말을 하려는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헌신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설화의 모습을 깊은 경의와 존경이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뺨에 있는 모반은 이제 그의 눈에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고귀하게 보였습니다. 산의 약손 보살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의경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수치였던 그 계집아이가 감히 보살 소리를 듣다니. 그러나 곧 분노는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당시 빚에 쪼들리고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세는 더욱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는 누이의 재주를 이용해 새로 부임한 사또나 고을 원님에게 줄을 대어 자신의 공명, 고밍을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의경은 즉시 하인 며칠 거느리고 거만한 태도로 산을 올랐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고쳐준 예전의 폐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늑해진 초가집을 보고는 더욱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자신은 몰락해 가는데 쫓겨난 누이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버젓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는 오두막 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들어섰습니다. 설화야, 내년이 감히 여기서 요망한 짓을 벌이고 있었구나. 설화는 약재를 다듬다 말고 깜짝 놀라 오라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무혁이 즉시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의경은 무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은 또 무엇이냐? 어디서 굴러먹던 빚쟁이 상놈이냐? 감히 양반과 여식을 끼고 돌며 불측한 짓을 꾸며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려 하자 무혁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의경은 무혁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설화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가문의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당장 나를 따라오너라. 새로 오신 사또께서 내 재주를 보고 싶어 하신다. 네가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킬 유일한 기회다. 그는 설화를 짐짝처럼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늘 고개만 숙이고 떨기만 하던 설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오라비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쇠심줄 같은 단단함이 밝혀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의경이 기가 막혀 뭐라고 되물었습니다. 설화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편찮으실 때 약초를 캐어다린 것은 저였습니다. 제가 눈보라 속으로 쫓겨나던 밤 오라버니는 제가 얼어 죽는다 해도 상관하지 않으셨지요. 이곳에서 저는 사람을 살리는 약손입니다. 하지만 댁에서는 저는 그저 가문을 더럽히는 흉측한 얼룩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무덤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설화의 말에 의경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설화의 뺨을 치려던 순간 무혁이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무혁의 손아귀 힘은 새 집게와 같았고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감히 의경이 악을 썼지만 무혁의 눈빛은 농사꾼이나 빚쟁이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사를 넘나든 무인 오렌의 눈빛이었습니다. 의경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압도되어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때마침 소란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괭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설화에게 아이의 목숨을 빚진 이장이 가장 앞에 섰습니다. 이놈, 네가 감히 우리 마을의 은인이신 보살님께 무슨 행패냐.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의경과 하인들을 둘러쌌습니다. 이분은 하늘이 내려주신 분이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내 놈들부터 산채로 묻어버릴 것이다. 사람들의 흉흉한 기세와 무역의 서늘한 눈빛에 눌린 의경은 두고 보자. 내년들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악담만 남기고 비굴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설화의 위상은 마을에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내보살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따르고 보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뺨에 있는 모반을 흉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비로운 마음씨와 특별한 재능의 상징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설화는 더 이상 외출할 때 너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장 좋은 채소와 곡식을 그녀의 바구니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무역과 설화는 새로 고친 집 마루에 앉아 조용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따뜻한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무역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손을 뻗어
설화의 뺨에 있는 모반을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설화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자는 참으로 어리석군. 설화가 의아한 듯 그를 바라보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이 얼룩만 보았을 뿐 이 안에서 빛나는 빛을 보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설화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의경이 도망치듯 산을 내려간 후 마을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땅을 울리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번에는 의경이 말한 사또가 아니라 붉은색 군복을 입은 정식 관군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기세로 마을을 포위하듯 들어섰습니다. 설화와 무역도 오두막 앞에서 굳은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역의 손은 어느새 허리춤에 감춰둔 단검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날카로운 맹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장수 정쇠는 말에서 내려 마을 이장에게 무언가를 묻더니 곧장 설화의 오두막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 약손 보살이 험한 일을 당할까봐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장수는 오두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설화를 잠시 훑어보더니 이내 시선을 그녀의 곁을 막아선 무역에게 고정했습니다. 그는 무역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적애가 아니라 간절한 확인의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장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북쪽 산채에서 무역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쫓는 자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 용무늬가 새겨진 옥패를 지니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무역은 잠시 망설이다 품속 깊이 간직해온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옥패를 꺼내는 순간 그것은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푸른 빛을 발했습니다. 옥패에는 분명히 왕실을 상징하는 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장수는 와르르 무너지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대군 마마 살아 계셨군요. 장수는 땅에 머리를 밟고 통곡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뒤따라온 군사들도 일제히 칼을 거두고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의천대군 마마를 뵈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10년 전 영몬 임모에 휘말려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 왕의 아우 의천대군이라니요. 설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여간이 의천대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수는 울음을 그치고 자초지종을 고했습니다. 10년 전 대군을 해하려 했던 간신 윤 대감 일파가 마침내 몰락했고 임금 대군의 형님께서 그간 대군의 행방을 수소문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군을 추격하던 자들이 아니라 대군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의경이 관아의 포졸 몇 명을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나타났습니다. 의경은 관군과 장수가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고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장군 잘 오셨습니다. 저 계집이 제 누이인데 요망한 술수로 사람들을 홀리고 저놈은 제가 신고하려 했던 불황자입니다. 어서 저 둘을 하지만 그의 말은 장수의 호통에 끊겼습니다. 네, 이놈 감히 누구 앞에서 망발을 짓거리느냐. 네가 지금 모욕한 분이
바로 이 나라의 종친 의천대군 마마이시다. 의경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군이라는 말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수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내 놈이 공명에 눈이 멀어 뇌물을 바치고 연주를 대려 했던 자가 바로 10년간 대군마마를 해하려 했던 역적 윤대감임을 아느냐. 네가 보낸 서찰이 모두 증자로 남아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의경은 자신의 탐욕이 스스로를 올가맨 덫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장수는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역적의 잔당과 내통하고 대군마마의 은인을 핍박한 저자를 당장 하옥하라. 의경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짐승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얼마 후 의경과 계모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양반의 신분마저 박탈당한 채 머나먼 남쪽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그토록 부르짖던 자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의천대군은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설화의 손을 차마 놓지 못했습니다. 나를 따라 궁궁으로 갑시다. 내가 그대를 지켜주겠소. 하지만 설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산의 일부였고 그녀의 재능은 화려한 궁궐이 아닌 아픈 백성들이 있는 이곳에 속해 있었습니다. 대군은 그녀의 뜻을 존중하며 꼭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만을 남긴 채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얼어붙었던 땅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군이 떠난 후 설화가 다시 혼자가 되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약속대로 의천대군이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용포룽퍼가 아닌 편안한 도포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설화가 머물던 초라한 오두막 자리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폐가가 아닌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터에 단정하고 기품 있는 기와집 한 채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픈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도록 넓은 대청과 여러 개의 방, 그리고 약재를 다듬고 보관할 수 있는 약방까지 갖춘 집이었습니다. 대군은 설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대가 궁에 갇혀 새장의 새처럼 살기를 원치 않았소. 이곳에서 그대답게 사람들을 구하며 자유롭게 살아가시오. 설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군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있는 모반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더 이상 너울로 가릴 필요가 없는 그 상처를 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다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흉이라 불렀지만 설화 나에게 이것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나를 다시 살게 한 이 세상 유일한 행운의 별이었습니다. 그때 역병에서 살아난 마을 아이 하나가 수줍은 얼굴로 달려와 설화의 치맛자락에 야생에서 꺾은 들꽃 한 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눈이 녹은 산에는 봄 내음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보며 그리고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밤새 피었다. 지는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향기는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서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꽃을 피우는 법이지요. 살갗에 남은 흔적은 그저 흔적일 뿐이지만 마음에 새겨진 은혜와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랍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